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바로 이 노인, 고령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저출산도 문제가 되고 있죠. OECD 국가 중에 최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요. 여자 한 분이 일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가 한 명이 안 되는 0.84를 기록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노인은 늘어나는데 생산 가능한 인구는 줄어드는 구조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게 된다면 결국 OECD 국가 중, 아니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노인이 대부분인 나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노령화가 이렇게 급속하게 진행되는데 반해 이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놀라운 부동산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멤버십 전용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2010년 이후부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그 어느 때보다 나왔던 것이, 일단은 가까운 나라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서 일본이 이미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였죠. 90년대부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상태로 가면 일본과 비슷한 속도나 구조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었고,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서 2020년대에 오다 보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더 심한 고령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자료는 이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현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미 이제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빠릅니다. 자,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 OECD 37개국입니다. 37개국 중에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대로 진행이 되면 2041년이 되면 3명 중 1명은 노인이고요. 그리고 2048년쯤 가면 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늙은 이 고령 인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 이것보다는 노인 빈곤율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노인들이 경제적으로 겪게 될 심각한 이 빈곤율이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네. 가장 인구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데 그 늙은 인구들은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바로 이 한국이라는 것이죠.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뒷장에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는 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물론 이제 선진국이죠. 선진국 비해서 이 고령에 대한 대비책이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이 고령화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치할 경우, 이대로 갈 경우에는 정말 힘든 경제 대국에서 추락해서 노인 지옥으로 바뀌는, 노인 지옥 국가로 바뀌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죠. 자, 불과 우리는 10년 전만 해도 고령화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 자본주의가 꽃을 핀 것도 100년도 안 되죠. 100년도 안 되는데, 눈 한 번 깜빡할 사이에 또 국가의 흥망성쇠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잘 살기 시작한 거 얼마 안 됐죠. 예. 자, 이거는 하루가 다르게 또 변해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고쳐야만 그 사태를 막게 되겠죠. 자, 가장 우리나라의 그 현재 상황의 문제는 공공일자리, 이 노인 일자리를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LHSH 아파트를 보면은 그 지역에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일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비슷한 사례들로 뭐 도서관이나 등등의 이 공공 일자리를 확충하면서 노인 일자리로 제공을 하고,
또 기업체에도 노인의 일부의 인원을 쓸 경우에 혜택을 주는 뭐 이러한 케이스로 일자리를 좀 확충해 나가는 상황인데요. 이런 방식으로 줄을 서고 그 인원을 취직시켜주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또 부동산이니까 이 아파트를 예로 들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공공의 성질의 관리단이 들어가 있는 아파트를 보면은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뭐 요즘에 아파트 갑질 나오잖아요. 그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함부로 한다고 갑질 나오는데 반대로 되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뉴스에 안 나올 뿐이지. 특히 이러한 공공일자리로 부여가 된 자리들은 특히나 반대로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후진국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퇴직하신 분들, 고령 인구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체나 이런 쪽에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성과급 뭐 이런 단어보다는 이 호봉이 익숙한 나라다 보니까 나이가 드신 분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취직시키기에.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른 이 선진국과 같이 이 임금 체계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 노인 문제에서는 특히나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분들도 좀 내려놓고 회사에서도 가볍게 매칭이 돼서 거기에 맞는 전문성에 맞고 또 성과에 맞게끔 이 지급하게끔 되는 시스템이 문화적으로 자리 잡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문제, 저출산, 반대로 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나이가 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한강 기적을 만드신, 경제 대국으로 만드신 이 분들이신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OECD 국가의 평균 에버리지가 2.6 나오는데요. 한국은 거의 뭐 2배는 아니지만 1.7배 정도, 4.4가 나옵니다. 이 37개국 중에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다른 뭐 국가들도 보시면은 터키가 우리나라보다 바로 뒷순위에 있고, 뭐 이스라엘도 있고요. 캐나다 있고, 뉴질랜드,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미국이 3.4네요.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돼 있고요. 재팬은 생각보다 좀 이쪽에 있어요. 그죠? 재팬이 2.2입니다. 우리가 맨날 고령화 얘기하고 먼저 선례로 얘기하던 국가인데 다른 나라가 더 높아요. 지금 평균보다 낮습니다. 일본은. 재밌는 내용이네요. 자, 그리고 그렇게 노인이 많아지고 있고 한데 살기 힘든 나라 노인 빈곤율입니다. 평균 보시게 되면은 14.8로 14.8%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뭐죠 이게? 와, 이거 엄청나죠. 거의 4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3배가 넘는 43.4%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이건 2018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일본이 지금 19%, 20% 정도 되고요. 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가 2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이 14.9%, 이 정도 되고요. 독일, 프랑스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받아들이고,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본인의 얘기입니다. 이제 1년 1년 나이 먹음에 따라서 지금이야 이제 경제 활동을 하시니까 뒷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노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되고,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좀 나중에는 정말 빠르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하루라도 빠르게 내가 인지했을 때, 지금 이 방송을 봤을 때 체크해 보시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자, 이 은퇴 준비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산을 형성해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이 사적연금 그 제도가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좋은 이 주택이나 아니면은 상가, 빌딩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전략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엔 뭐 배당주나 뭐 주식에 투자하는 방식을
공부해서 장기간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저도 주식 투자를 어느 정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가지지 않고 초반에는 배운다 생각하고 한 2년 정도 소액으로 주식시장의 동향이나 그리고 경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투자를 운용하다 보면 한 2년 정도면 여러분들 방식이 나름대로 생깁니다. 그럼 절대 잃지 않습니다. 네. 그러한 투자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때까지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열심히 일하신 이 퇴직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사적연금까지 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살진 않지만 그래도 누구한테 손 안 벌리고 살게끔만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던가. 그리고 항상 이 내 집 마련은 투자가 아니다, 생존법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주택 하나를 가지고 계시면 주택연금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주택으로 여러분들 노년을 준비하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라도 준비를 안 하시고 가시게 되면은 곤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구 고령화의 문제를 봤을 때는 개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의 빈곤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 고령층, 많아진 고령층이 저소득의 그 구조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소비를 끌어낼 수 없는 수요층으로 전락한다는 겁니다. 수많은 이 고령층이.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젊은 생산 인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결국에는 성장하지 않고 이 마이너스로 추락하는 그러한 구조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이 고령 인구 증가 문제를 부양해야 되는 측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이 수요자의 감소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고령화 대책은 단순히 이들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이 전략을 피는 것보다는 소득 기반 자체를 위로 상향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지금은 굉장히 눈치 보고 있잖아요. 사실 해외 국가 사례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 연금을 내는 그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국민연금 내고 하실 때 뭐 이렇게 많이 나와라고 얘기는 하실 텐데 그리고 얼마 안 나오잖아요. 당연히 얼마 안 냈으니까 얼마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최악인 게 이 나이 드신 분한테 도움도 크게 안 되고요. 그리고 낼 때도 또 욕은 한 바가지 하시게 되시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그래서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예. 자, 현재는 이 무차별적으로 증세를 하고 또 복지 정책을 또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잖아요. 돈을 퍼준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고, 예, 증세와 복지. 여기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 없죠. 사실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증세도 많고 지금 복지 정책도 장난 없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도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사적연금을 좀 보완해야 되고 또 세제 혜택을 부여해서 노후 소득 기반을 좀 높여주는 것이 하나의 또 전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의 이 사적연금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처음에 공제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똑같아요. 내는 만큼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안 넣으세요. 왜냐면 이게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1년에 받는 이 사적연금을 받을 때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합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자체를 좀 상향시켜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금액을 상향시켜주던가, 이 세제 혜택 부여를 좀 더 높이 해주던가, 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사적연금만 잘 활용해도 노후소득 기반이 상당히 높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들을 그냥 세금을 걷어야 되는 사람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의 이 수요자들, 우리 경제 기반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수요자들로 판단을 해서 이들의 소득을 어떻게든 높여줄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돈을 그냥 무작정 살포하고 퍼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본인들이 사적연금을 통해서 혜택이 있으면 누구나 합니다. 자, 해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연금소득 대체율은 40%대입니다. 40%, 딱 40%예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일하다가 은퇴했을 때 연금을 받는 것이 일할 때 비례해서 얼만큼 돈을 받느냐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일할 때는 100인데 은퇴하고 나서 연금을 받으니까 40%로 추락하는 거예요.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G5 선진국이죠. 5개국은 70%까지 나와버려요. 예. 이거의 절대적인 원인을 꼽을 때 분석을 해보니 사적연금 활성화한 것이 가장 크다. 예. 사적연금 활성화한 게 가장 크고, 두 번째로 이 국민연금을 받게 하는 연령이 뒤로 밀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좀 빠르다는 거예요. 해외 사례에서는 더 늦게 하려고 지금 바꾸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과학기술이 좋아지고 의료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더 젊게 오래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로 미루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업의 임금 체계 유연화 필요. 이건 우리나라는 솔직히 당장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문화로 자리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근속과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 부담이 높은 호봉제, 점점 가면서 금액이 올라가는 호봉제다 보니까는 해외처럼 이 직무, 성과급에 따라서 임금이 나뉘는 이러한 체계로 가기는 상당히 어렵죠. 다만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죠. 앞으로는 이 나이가 많다고, 그리고 뭐 근무를 오래 했다고 해서 임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성과를 얼만큼 내느냐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 나이가 있어도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으시겠죠. 자, 해외 사례랑 비교를 해보면 이 G5 국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비교를 해놨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이 임금 체계가 호봉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직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직능 섞여 있고, 참 업종도 파견 업종, 고령층 일자리 파견 업종도 전업종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건설, 의료, 항만 이런 것들은 좀 나이가 드시면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빼고는 전업종 허용하고 있고, 기간도 제한이 없고, 예, 그리고 무제한 갱신을 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리고 직능, 직무급으로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해고 비용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해요. 예, 27조에 해당하는 게 이제 해고 비용이니까 어마어마한 거고, 이걸 봤을 때 우리나라의 고령층 일자리의 환경 처우에서는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연금에 관련된 이야기, 공적, 사적 연금 소득 대체율, 이건 혼합이죠. 혼합이면 우리나라는 이제 37개국 중에 32위, 거의 꼴찌에 가까운데 44%밖에 되지 않고요. 평균은 70%다. 예, 그리고 연금 개시 연령이 우리나라는 62세인데 이제 바뀌어서 65세로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65세에서 67세 정도예요. 근데 이마저도 뒤로 67세에서 75세로 미루려고 준비 중입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율을 보면 우리나라 9%. 근데 해외 사례 보면 평균 20% 정도가 돼요. 네, 보험료율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적게 내는 거죠. 적게 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해외는 좀 선진국의 경우죠. 많이 내죠. 20%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뭐 욕 많이 하실 것 같긴 한데, 요 정도 내야지 이 나이가 들었을 때 어느 정도 감당이 된다라는 거죠. 생활에. 그래야지 뭐 평균 70% 일하다가 이제 은퇴했을 때도 70%가량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당연히 많이 내야 많이 받는 거죠. 적게 내면 적게 받는 건 당연한 거. 당연히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사적연금 세제 지원율 보면은 20% 정도, 그리고 해외는 평균 30% 정도까지 됩니다. 그리고 가입률이 우리나라는 솔직히 제가 말했잖아요. 가입해봐야 사실 도움이 별로 안 돼요. 네. 오히려 세금으로 빨아먹힐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가입을 안 하세요. 네. 자,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는 나이가 드셔도 일하는 거랑 혼합해서 연금을 드시기 때문에 그럴 경우 더더군다나 이 사적연금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자, 왜 그러는지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16.9%고 평균 54.3%, 선진국은 거의 절반 이상이 사적연금도 하면서
이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턱없이 우리나라는 모자른 겁니다. 거기에 대비했을 때. 해외는 혜택이 정말 많으니까. 예, 우리나라는 혜택이 없으니까. 자,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예, 정부가 운영해가지고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되는 이제 연금이 공적연금인데, 국민연금, 그리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사적연금이 있는데, 개인이 이제 가입하든 안 하든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사적연금. 그래서 제대로 만약에 노후 계획을 잡으신다면 3중으로 연금을 장치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일단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플러스 퇴직연금 회사 다니시면, 그리고 사적연금까지 이 세 개가 탄탄하게 이루어져 있으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은퇴 이후에 소득 대체율이 그래도 60%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것을 더 위로 올리면서 이 연금 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이 좀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퇴직연금도 얼마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회사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노령 인구 중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사적연금 제도가 앞으로는 더 활성화돼야 된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취업률도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이 인구들이 그대로 또 노년층이 될 텐데, 그렇다면은 이들을 위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 스스로 준비할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사적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전 이거 같아요. 세금을 또 많이 떼일 수 있다라는 거. 예.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 연금을 하시면은 일을 하시면서, 그쵸? 따로 뭐 프리랜서나 뭐 일을 하시면서, 소소한 일을 하시면서 연금을 결합하는 형태로 지금 소득을 기반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사적연금을 제도를 가입하게 되면은 1200만 원이 초과해서 여러분들이 사적연금을 받게 되시잖아요. 그럼 이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돼요. 1200만 원 미치면은 3에서 5% 정도만 내는 건데, 종소세 되면은 아시죠? 결합돼서 6에서 42%까지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입 잘 안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제 시대가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 뭐 10,000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집 살 때 1억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대가 변했지 않습니까? 이제 사적연금 제도도 많이 변해야 된다. 1200만 원이 아니라 그래도 한 2400만 원 정도는 상향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400만 원 밑에서는 3에서 5% 정도만 부과를 받고, 이 노년층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국가가 나서서 이들을 도와주는 데만 주력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는데 모자람 없이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 이렇게 세금 거두면 누가 사적연금을 만들겠습니까? 연 1200이면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누가 들어요? 100만 원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요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국가에서 이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그래서 현재는 이 사적 연금, 개인연금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납부할 때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납부할 때 이제 뭐 세금 감면을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니까 본전이에요. 이걸 혜택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게다가 처음에 가입비를 내지 않습니까? 가입비가 또 떼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본인이 중간에 정말 돈이 급하거나 이래버리게 되면은 그냥 뭐 손해입니다, 손해. 그래서 지금 개인연금, 사적연금을 가입해서 운용한다는 것은 본전 아니면 세금이 과하다. 그래서 국민 스스로 이 사적연금을 통해서 노후 대비를 하면서 고령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금 제도의 개혁과 보완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청년이 노인을 부양하는 나라로 가고 있죠. 생산 인구 대비해서 노인이 더 많은 구조로 진행 중입니다. 자, 청년이 이제 앞으로 이걸 미루잖아요. 이 연금제도 개혁이나 노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과 이런 문화의 그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늦게 되면 결국 이 모든 부담은 미래의 청년들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청년이 어렵게 취업을 해서 연금과 세금, 각종 사회적 부담이 아주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양이죠. 청년 생산 인구가 노인을 부양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자, 노인이 생산 가능 인구는 아니지만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층으로 젊은 인구들을 도우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야 될 숙제라고 봅니다. 노인을 무조건 부양하고 복지하고 이런 모델이 아니라 노인이 스스로 노년을 준비하고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무조건적인 증세, 복지, 이것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자, 국민연금, 사적연금, 개혁과 보완을 빨리 해야 되고 일자리에 대한 문화도 바뀌어야 됩니다. 자, 지금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국민연금의 적립기금 추이입니다. 자, 2041년 최대 적립기금, 네, 이때부터 2042년에 적자 전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금 고갈하는 것이 2057년으로 2018년에 기준 전망치를 내놓은 건데,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금은 고갈될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돈을 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고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노년의 부양비, 부양비 추이가, 노년 부양비는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노인의 인구수를 이루는 것이고 2017년부터 2067년 장기 인구 특별 추계 기준 적만치입니다. 결국에는 노인 인구 증가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과연 옳은가? 어차피 이렇게 생산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업무 중심지를 중심으로 인구가 모이고 나머지 지역은 고령 인구들의 비율이 높아질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생활에 대한 빈곤율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굉장히 빈곤한 도시, 슬럼화되는 도시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신도시는 신도시를 잡아먹고 서울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노인지옥이라는 주제로 오늘 컨텐츠를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참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노년의 준비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나이 들고 춥고 배고프면 그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를 했는데 결국 비참한 노년을 맞게 되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교에 기반을 둔 역사를 가진 국가라고 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노년을 책임진다는 그런 생각은 하루빨리 거두시길 바라고요. 나의 노년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녀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노후 준비는 뭘까요? 열심히 일하는 걸까요? 자본소득이 나를 대신해서 열심히 소득을 올리고 나의 노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노후 대책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는 더 발전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득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 고소득자가 버는 돈도 해마다 증가할 것입니다. 이들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노후 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이가 들고 이 사람들보다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이들이 원하는, 이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을 먼저 가지는 선점입니다. 그것이 부동산이든 금이든 주식이든 말입니다. 오늘 놀라운 부동산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멤버십 전용 강의 영상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